오늘 여러분들 수업할 내용이 고전 3문 파트입니다. 잠깐 시험에 나오는 것들 먼저 한강수리 문화 수업을 할 때는 각 영역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 영역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뒤에 내용을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게 고전 3문이에요. 자, 3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설, 수필 이렇게 나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험 범위의 90%는 고전소설이죠. 그 다음에 수필이 나올 때가 있는데 고전 수필이 나올 때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 공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고전소설은 100% 출제돼요. 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력인 수업은 고전소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고전소설은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원래 4가지였는데 지금 3가지 좀 바뀌었어요. 자, 그 3가지라는 게 중요하지. 고전소설에서는 뭘 알고 있으면 되느냐? 정해져 있죠. 인물, 사건, 배경. 요것만 다 정리할 수 있으면 고전소설의 모든 문제를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고전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현대소설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렇게 돼요. 소설의 3요소. 아는 사람. 소설의 3요소 아는 사람. 햄버거, 세트 3초 드리겠습니다. 주제, 문체, 구성. 누가 이야기했지? 저요. 뭐야? 수영이 봐야 돼. 준호가 있구나, 준호. 준호한테 햄버거 하나, 세트. 나중에 시킬 때 2세트 시키십시오. 준호는. 그럼 되잖아, 맞지? 하나는 먹고, 하나는 집에 가지고 가고. 꼭 나한테 이야기해. 준호가 마친 걸로 하니까. 넌 옆에서 거들었으니까, 감자튀김은 줘. 이러면 되겠네. 감자튀김은 주고, 햄버거랑 음료수는 가져가면 돼. 나중에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 난 원래 약속을 100% 지킵니다. 준호 거야? 알았지? 준호 거야. 자, 소설의 3요소가 뭐냐? 3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제, 구성, 문체예요. 이렇게. 자, 이게 현대 소설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3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3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잘 봐봐. 그럼 이걸 왜 고전소설에서 못 내냐? 물론 고전소설은 주제가 권선징악이에요. 맞잖아. 같은 말에 뭐가 있어? 인과 의무가 있다. 맞지?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주제를 낼 수가 없는 거야. 다 똑같으니까. 이해되지? 왜 안 나오는 거야? 얘 안 나온다. 구성이 뭐냐?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왜 문체는 안 나오느냐? 고전소설의 문체가 뭐냐? 시점이에요. 근데 고전소설은 시점이 다 뭐냐? 3인칭 전시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다 공통이야. 얘도 안 나와. 남는 게 얘야. 그래서 이 3가지가 시험지에 나오는 거야. 실제. 이게 기본 원리예요. 고전소설은 얘랑 얘는 몰라도 돼. 왜? 똑같으니까 다.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 3가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외우면 돼. 원래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인데 맞지? 모를 때는 준호한테 물어보세요. 주제, 구성, 문체란 말이야. 맞지? 이게 나중에 소설할 때 현대소설의 3요소 소설의 3요소거든? 이 현대소설의 시험지 3문제야. 나중에 소설할 때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전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3가지가 시험에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데 소설은 고전소설은 인물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선악의 대립이야.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맞지? 주인공이 뭐가 되겠어? 선이겠지. 주인공을 잡으면 되겠지. 그럼 악에 해당되는 게 뭐냐? 주인공에 반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동인물이라고 해요. 주인공을 뭐라고 하냐면 주동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한다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간의 대립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고전소설에서 인물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개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름 하나만 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맞지? 밖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어요. 호가 있어요. 직책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이름이 최소 몇 개야? 4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동일 인물인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좀 이따가 이제 인물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인물에 해당되는 비슷한 것들을 다 읽으면서 표시를 하면 돼요. 그럼 얘랑 동일 인물이구나 이런 식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자, 이 사건이라는 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갈등 양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오케이? 왜냐면 얘네들이 일종의 뭐에 해당되는 거니까? 갈등 양상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소설에서의 갈등이라는 게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도 있고 인물과 집단 간의 갈등도 있고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는데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인물 간의 갈등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중심적인 갈등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인 배경인데 이 배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소재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게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냐. 모든 고전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지. 자, 전지적 작가가 뭐냐. 작가가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어때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어때?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어때? 여러분들 말하고 싶죠? 친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때? 말하고 싶잖아. 난 여러분들 성적을 알고 있지. 막 말하고 싶어. 쟤 몇 등급이야? 쟤 몇 등급이야? 막 이런 것들 말하고 싶다고. 마음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뭐 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이런 걸 이제 이 배경상에서 추가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서술자의 개입이 시험 문제 나와요. 이 서술자의 개입 안에 뭐가 있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겠죠. 이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배경으로 포함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소설에서 고전소설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모든 소설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고전소설은 다 맞힐 수가 있다 이거지. 이해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설 읽기 방법을 알려줄 텐데 과거에는 이 세 가지 말고 하나가 뭐가 나왔느냐 고사성어나 속담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뭐냐 이 고사성어나 속담이 현대소설로 넘어가 버렸어요.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현대소설 문제에서 나오고 고전소설은 세 가지 위주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하면 되겠죠. 이게 고전소설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3월 11일에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지. 모의고사에 맞춰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개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이 뭐가 있냐면 최척전이 나왔어요. 최척전. 오케이? 자, 최척전. 제목이 최척전이잖아. 주인공 이름이 뭐가 되겠냐? 그렇지, 최척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이 작품 아직 수능에 나온 적이 없는데 언젠가 나올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사건을 연결하는데 정리를 할 때는 뭐 중심으로 정리한다? 인물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는 봄이었다. 최척은 소문을 따라서 한 마을의 장사꾼과 함께 자, 그러면 최척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최척 친구가 누가 나와 있냐? 소문가 있지. 같은 평끼리는 플러스로 정리하면 돼. 그렇지? 얘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장사꾼이야.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야. 같은 팀은 묶으라니까 이렇게. 그렇지? 얘네들이 간 곳이 어디냐? 어디 나왔지? 안남으로 갔어요. 안남이 어디가 되겠어? 배경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정리됐죠? 됐어? 갑니다. 자, 열 넘도록 4월 초 이튿날이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에 고요의 그림자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있고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연불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슬펐다. 이까지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도 하나도 몰라야 돼.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배에서는 연불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 했구나. 최척은 홀로 선창에 나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징그러미 안에서 풍소를 꺼내서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러서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한을 풀어보려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퉁소소리입니다. 퉁소소리.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냐면 소재예요. 소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제,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에서 배경 안에 뭐가 포함된다고 했어? 소재가 포함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최척에게 있어서 통소소리는 자기의 심정을 드러내주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지. 통소소리를 통해서 인물의 심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 자, 최척이 통소소리에 바다와 하늘에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가 수심에 잠긴 듯 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아, 이걸 통해서 최척은 마음이 뭐하다? 서글프다. 오케이? 통소소리가 뭐라? 인물의 심정을 드러내주는 소재.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뱃사람들 우선도 서글펐다. 그때 문득 1번부에서 연불하는 소리가 뚝 붙였고 잠시 후에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느냐? 시가 나온다 이 말이라고요. 어디에서? 일본배야, 일본배. 구성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내용이 띠리리 나와 있어요. 알 필요가 없어. 왜 내용을 물어보는 거 안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 뒤에 봐. 시 읊는 소리가 그치고 한숨소리, 듣지 현찮은 소리가 들려왔다.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저도 모르는 새 총소를 땅에 틀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송우가 말했다. 아, 친구 송우가 말했지. 너 왜 이래? 왜 이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했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지.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지. 저건 내 아내의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걔네가 방금 시를 듣던 목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는 없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는 자기가 외도하가 외적에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플러스 두홍. 같은 편이지? 자, 두홍 보자고.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밑줄. 이런 것들을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중에 직접 제시 방법이 되겠지. 서술자가 말이죠. 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요.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고 의기 넘쳐 표정이 돼서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어.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간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자, 그러면 송우는 어떤 사람이야? 침착한 스타일이지. 송우의 성격을 뭘로 드러냈습니까? 송우의 말을 통해서 드러냈지. 간접 제시야.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지. 누구는 두홍은 직접 제시하고 있지. 송우는 뭐하고 있어? 간접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라고. 맞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갑시다.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다고 했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에 오기만 기다렸다. 일본에 떴다. 최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배에 다가왔다. 그리고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싫어했던 사람 분명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 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탁골 떠나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딜 수가 있겠어.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 오경의 동그라미 칩니다.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데 재밌는 건 앞에 부분까지는 최척의 시각에서 사건이 전개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야? 오경의 입장으로 사건이 서술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오경의 동그라미 치고 자, 퉁소 소리를 들었다. 조선가락이 내 귀에 입은 복조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 배에 타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엎어질 듯 배에서 뛰어내렸다. 아하, 얘랑 무슨 관계? 무슨 관계? 고분 관계. 잘 수 있겠지? 잘 수 있겠지? 그 다음 갑시다. 자, 최척과 오경은 손을 마주고 뭘 쌓고 머리가 뒤로 불었다. 기가 막히고 입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왔을 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를 주위를 빙그러 돌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고 여겼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임을 알고도 모두 놀라 감탄하고 서로 그래 보며 이렇게 말했다. 참 기이하도다. 하늘이 높고 귀신이 보았구나. 하늘에선 옛날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 여기다 뭐라고 쓰느냐? 사건 전개 방식이 우연적이야. 자, 일단은 쓸까요? 오전 소설의 사건 전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야? 우연성이야.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우연성 말고 전기성이 있어요. 전기성. 비현실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소설의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책에서는 얘네들의 만남은 다 뭐야? 우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한 고전 소설의 사건 전개 특성에 고려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최측의 부모님은 소식 묻자 오경이 이렇게 대답했다. 산에서 좁혀 내려가 강가에 이를 때 모두 무사했는데 해질무렵 배에 올라탔을 때 경황이 없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 두 사람이 마주보고 통곡하자 본우이들이 모두 코끝을 칭했다. 송우가 본우에게 백금 3정을
오경의 몸값으로 치르고 데려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돈우는 발끈 성을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럼 누가 등장하지 갑자기? 돈우가 등장한단 말이야. 돈우는 어느 편이냐? 얘 편이 되겠지. 왜? 얘한테 돈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인물이냐 부정적인 인물이냐를 봐야 되겠죠? 얘의 말을 봅시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 사람의 단정한 모습과 성실한 성품을 좋아해 친형제 대하듯 지냈지요. 함께 밥 먹고 잠자며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건만 이 사람이 여자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몰랐대. 얘는 남자로 알고 있었네. 이제 두 사람이 이를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천지 귀신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비록 어제기 석다 하나 목성은 아니니 어찌 이 사람의 몸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 얘도 긍정적인 인물이지.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 얘네들이 다 뭐야? 긍정적 인물로 같이 묶여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즉 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은 있어 없어? 없지. 왜? 결말부터 예감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열량을 꺼내서 열량을 꺼내 오경에게 주었지. 4년 함께 지내며 하루아침에 헤어지게 되니 나로서는 서글픈 마음이 간절하구나. 그러나 온갖 죽을 고비를 겪어서 배필을 다시 만난 것은 세상에 없는 일이니 내가 만일 채찍하게 군다면 하늘의 선물을 받을 거다. 잘 가라 사우야. 몸 조심하고 사우. 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얘를 가리키는 거지. 아, 동일 인물.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오경이 두 손을 맞아 이 사람을 이렇게 말했다. 주인 어른이 보호해주신 덕분에 목숨을 하다가 뜻밖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으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게다가 이런 선물까지 주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채척 또한 세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서 오경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로 돌아왔다. 채척 부부를 구경하러 이웃 사람들이 행렬이 며칠 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중 어떤 이는 금이나 은, 비단들을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 채척은 그 선물을 모두 받고 감사 인사를 했다. 소문은 집으로 돌아온 뒤 따로 방 하나를 깨끗이 치워서 채척부가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 요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갈등 양상 없어요. 얘랑 뭐에 대해서 만남의 과정이 중심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위글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내용일치 같지? 근데 읽어보면 최척은, 소문은, 도홍은, 돈우는 나와있지. 이게 바로 뭐야? 인물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인물과 관련된 문제가 1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여기 인물과 관련된 문제야. 찾아보면 쭉 봤을 때 최척은 무역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 알 수 없지. 그냥 장사만 했다고 나와있잖아. 자, 소문은 최척에게 퉁소를 불도록 하였다. 혼자 불었지. 자, 최척은 오경을 찾기 위해 안남으로 왔다. 장사하러 왔지. 그 다음에 도홍은 최척을 못마땅하게 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지. 자, 돈우는 지금까지 오경이 여자에 홀하지 못했다. 맞아 틀려? 맞지?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1번 문제가 되겠죠. 됐어요. 2번 갑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서 적절한 것은, 아이고, 미안. 이번은 그게 아니잖아. 2번을 보게 되면 A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시지. 시는 누구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오경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게 뭐와 관련된 문제? 배경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왜? 배경에는 뭐가 들어가니까 소재의 상징적 의미가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었지. 여기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인물의 심정을 드러내는 게 그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답을 고르면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등장인물의 심리적 정황을 나타낸다. 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하면 2번 문제가 좀 풀려요. 그렇지? 자, 그럼 남은 게 뭐야? 인물, 사건, 배경 중에 1번이 인물 문제야. 2번은 배경 문제지. 뭐만 남았어? 그렇지. 사건만 남았죠. 그게 지금 몇 번이냐? 3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위글을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있지. 이런 걸 시험 문제 유형상 뭐라고 하냐면 비판적 사고 유형이라고 한다고 일단 쓰세요. 자, 문학작품의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 맞지?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분 배웠다시피 크게 내재적 접근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외재적 접근 방법이 있다. 이게 볼 수가 있겠지. 외재적 접근 방법은 작품을 쓴 작가를 이해하거나 작품에 반영된 시대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그러면 비판적 사고 문제 유형은 뭐냐? 어떠한 작품을 해석할 때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다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해석의 폭이 너무 넓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줄 테니 이것만 갖고 평가를 해라. 그래서 기준 제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게 비판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문제가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를 통해 제시되느냐? 보기를 통해서 제시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보기를 보고 기준을 잡아야 돼요.
자, 근데 보기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보기를 봅시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애정 문제, 가족의 헤어짐, 재회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전쟁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은 대부분 이민족에 대한 적개심을 돋우면서 민족적 영웅의 활약성을 통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고자 창작되었다. 그러나 세모 항상 보기에서 그러나가 나와있으면 A, but B 구조죠. 영어에서도 but B 하면 B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 그러나 뒷부분에 기준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겠지. 자, 이 작품은 민족의 영웅도 무용담도 없다. 전쟁으로 인한 당대의 미치침이다.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극복 과정 이 기준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기준으로 이 작품의 핵심적인 갈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오. 요게 이 문제의 출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소설 문제 중에서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 사건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보기에서 제시되어 있단 말이야. 그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당대의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극복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본다면 고난과 역경은 뭐야? 부부가 헤어진 거지. 그거에 대한 극복 과정은 뭐야? 만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걸 그려냈는데 어떻게 만났지? 우연적으로 만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답이 되는데 그게 몇 번이냐? 4번 봐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끝내 가족을 찾아 만난 기쁨을 나누며 진하고 끈질긴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겠군. 이게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3번 문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항상 이런 식의 패턴으로 문제화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4번 문제 같은 경우 보너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전소설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사성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노노고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런 방식의 작품이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갑니다. 오늘 작품 한 6개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최적점 한 거예요. 최적점 나오면 어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뭐야? 김원전이야. 자, 김원전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좀 살펴봐야 되겠지. 자, 김원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저는 고개 들고 설명을 듣습니다. 김원전. 자, 김원전은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강, 화소라고 합니다. 화소. 화소를 다른 말로 고치면 모티프라고 해요. 모티프. 이렇게. 적강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강림하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 즉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땅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러한 적강 모티프는 뭐를 이룩하는 거냐? 이원적 구조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어. 이원적 구조. 그러니까 공간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하늘에서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하늘에서 인물이 땅에서는 다른 인물로 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군몽 기억나나? 군몽을 보면서 원래 얘는 성진이었잖아. 맞지? 얘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서 누구로 태어났지? 군몽 안 배웠니? 안 배웠어? 성진이가 땅으로 태어나면 누구로 태어나니? 양소희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구조가 얘는 지상. 여기서 이제 뭐냐? 천상이 되겠지. 얘는 지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조가 이원적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성진이 천상에서 만났던 8선녀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도 고스란히 지상으로 내려와서 뭐가 되냐면 8명의 부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상의 삶이 지상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 이원적 구조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됐어? 근데 두 번째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되지? 저네. 두 번째는 김원전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두 번째가 뭐냐면 변신 모티프예요. 김원이 변신을 해. 변신한단 말이야. 변신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반전을 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맞지? 어떠한 반전이란 말이야. 소설사회 쪽에서 어떠한 반전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 변신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고전소설의 사건 전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지. 하나가 뭐지? 우연적이야. 두 번째가 뭐가 있었지? 전기성. 기이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변신 모티프는 뭘 갖고 있겠어? 전기적 요소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웃기는 거겠지. 됐어요? 요까지가 김원전에 대한 배경 지식입니다. 오케이? 3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미는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다고. 좀 이따 할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제가 미는 작품이 있는데 기다려보십시오. 나타날 겁니다. 자, 우선 봅시다. 김원정. 인물 중심으로 정리할 겁니다. 지금 컨디션 괜찮죠? 일상 괜찮아? 오케이, 갑시다. 천상의 남두성이었다가 옥황상제에게 제의를 얻은 김원은 나왔잖아. 원래 얘는 뭐였어? 남두성이었대. 근데 얘가 내려와가지고 뭐가 된 거지? 김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무슨 인물이야? 흉일인물이야. 표시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천상에서는 남두성, 지상에서는 김원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김원은 이렇게 나와있잖아. 좌승상 김규와 유씨 부인 사이에서 둥근 원으로 태어났다가 10년 만에 허물을 벗는다. 허물을 벗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변신 모티프야. 근데 우리 책에서는 요약 정도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중요한 데가 아니라는 거겠지. 맞지? 자, 철마산에서 무예를 수련하고 김연은 9개의 머리를 지닌 괴물 아기를 만나서 싸우게 되나 아기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아하.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선악의 대립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물은 누가 되겠어? 김원이 되겠지. 부정적인 인물은 누가 되겠어? 아기가 된다 이 말이야. 맞지? 요렇게 갈등 양상. 자, 새 공주가 아기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원은 공주를 구할 것을 작정하고 황제는 김원을 원수로 임명하고 걔의 직책은 뭐냐? 원수. 공일인문. 다 같은 사람이야. 다 같은 사람이라고. 됐어. 자, 오만무사를 내어준다. 김원은 아기가 사는 지혈에 이르러 혼자서 칡둥오리를 타고 지하국으로 내려간다. 지하국이 어디가 되겠어? 공간이야? 공간이라고. 며칠 만에 아기의 궁전 앞에 도착한 김원은 신화가에서 빨리하는 여인을 만난다. 비는 대명왕제 딸이 온데 팔자가 기박하여 흉악한 아기에게 잡혀 들어와 이런 흉한 욕을 받으니 벌써 죽고자 했으나 모진 목숨이 천행으로 살다가 부모를 다시 배웠고 그날 죽어도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이나여 슬픔을 마지 못하고 아니하거늘 그제야 공주인지를 알고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대명국 도원수 김원이어니 황명을 받잡고 아기를 잡아 죽이고 공주 세 분을 모시려고 이곳에 왔사오니 저놈의 행동고들을 자세히 살펴서 대사를 성공하게 하소서. 얘가 누구를 만나는 거지? 공주를 만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같은 편. 같은 편은 플러스. 맞지? 이렇게 같은 편이잖아. 됐어요? 공주 이 말을 듣고 1번 놀라고 1번 기뻐하며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된다겠지. 진실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 같을 때 하늘이 해를 다시 보려니 장군의 제조. 장군은 누구야? 김원이야. 다 같은 인물이야. 다 같은 인물이란 말이야. 그 부분 이해돼? 요거 자체가 지금 현재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원수를 말하기를 아무렇게나 변신할 것이니 놀라지 마시고 소장은 누구야? 김원이 되겠지. 자, 자신의 이렇게 되겠죠. 은밀하게 하다가 저놈의 진위를 살피게 수건을 싸서 들어가소서 하고 즉시 몸을 흔들어 변하니 얘는 뭐야? 변신 모티브를 쓴단 말이야. 됐지? 작은 주먹만한 수박으로 변했지. 공주가 행여 숨은 장졸이 알까 두려워 넌지 수건으로 싸 옆에 끼고 대왕문으로 들어갔는데 수장왕군이 수문장이 군사를 불러 말했지. 대장군의 분부에 암흑시녀라도. 이때 대장군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얘는 누구 구하니까? 아기의 부하니까. 아기가 말한 대장군은 누가 되겠어? 아기가 되겠지. 왜냐면 아기의 부하니까. 그래서 대장군은 누가 되겠어? 자기 대장 아기가 된다 이 말이야. 대장군이 분부에서 시녀라도 중문 출입에 몸을 뒤지라 하니 명대로 출입을 자세히 살피라. 군졸이 일어나 일시에 달려들어 몸을 뒤지라 하였지. 공주가 그릇을 땅에 놓고 붉은 치마를 떨치고 가랬지. 빨리 하러 나온 시녀가 무엇을 몸에 있으리 하느냐. 자, 수문장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들어가라거늘 공주가 그제야 그릇을 옆에 끼고 안으로 들어가 아기가 자는 협실에 놓았다. 원수가 그제야 본 모습으로 내어서 문틈으로 들어왔지. 밑줄 본 모습이 됐으니까 뭐가 되겠어? 이 부분이 변신 모티프. 오케이? 전개적 요소란 말이야. 사건의 특성에서 전개적 요소가 있어야 돼. 이상아. 다음 봅시다. 자, 그 뒤를 보게 되면 아기가 손에 빗을 들고 머리를 동이고 신음하는 소리가 우레같고 아우 입에서는 숨쉬는 바람에 방문 여다친이 철마산에서 보던 것보다 더 웅장하였다. 이놈 비록 흉악하다고 하나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므로 또한 신량이 없으며 음향을 몰랐다. 상하연을 도적하여 신하를 잡아 삼아서 좌우가 거처에 위풍만 하고 곁에 두고 부리니 여인이 3,000명이요 나중에 수십만 명이 되어서 위험이 제후의 나라보다 더하더라. 좌우의 궁전을 보니 서편 마국간에 중마 천엽필이 메어있고 동편 곳집에는 금은보화가 무수히 쌓여있다. 자, 잘 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기는 긍정적 인물이에요? 부정적 인물이에요?
부정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뭘 제시하는 거냐면 얘의 부정성을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충 빠르게 읽어야 돼. 왜냐하면 요약 정리하면 얘는 집에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 이거잖아.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얘는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이다. 그렇게 인식하면 된다고. 왜? 인물 중심으로 소설을 가야 된단 말이야. 얘는 애초에 부정적 인물이니까 얘가 화려하거나 얘의 도술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정성은 뭐 된다?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액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적은 어때? 무진장 강하게 생겼지. 강하게 생겼단 말이야. 크고 세고 맞지? 그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걔의 악행은 크게 부각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넥스트 봅시다. 다음 갑니다. 원수가 마음으로 생각하되 이 놈을 세상에 머물게 하면 천하의 근심이 되리라. 100개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밑줄 쳐. 자, 이때 원수는 김원이지. 김원이 뭔가 생각한 시점이 이 시점이야. 이때 뭔가 생각이 났단 말이야. 방법을. 그래서 공주한테 말했지. 독한 술을 빚어서 좋은 안주를 장만하고 개교의 동그라미 이게 방법이지.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이다. 세공주 여러 여자를 데리고 약속을 정한 후 10여일 만에 원수가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 개교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지. 이때 아기가 칼이 상한 대가리가 거의 나으니 모든 시녀가 불러 말하기를 내 병에 잠깐 나았으니 4, 5일 후에 세상에 나간 남두성은 누구였지? 김홍이야. 그러니까 얘는 뭘 할 수 있느냐? 천상에서의 관계가 지상으로까지 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상에서도 이 둘은 서로 뭐였겠어? 적이었겠지. 근데 지상으로도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김원을 뭐라고 불러? 남두성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얘네?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추론해낼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사바 내 분한을 풀리라.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마음을 이루어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각각 호주와 성찬을 가지고 권하였다. 대왕의 상체가 나으시면 첩등에 복인가 하나이다. 수의 차도를 없사오네. 남두성 작기야 무슨 근심하리요. 주찬을 데려와서 다 드리고 드셔서 첩등에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기가 이 말을 듣고 술을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제히 한 그릇을 드리니 9입으로 권한대로 먹으니 그 술을 알 수가 없어. 술을 만큼 취하여 여러 여자 여차 거짓으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거짓으로야.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함께 했냐면 김원과 공주를 비롯한 여자들이 다 뭐하는가? 같은 편이지. 그래서 지금 개교를 같이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기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잠을 자려 했다. 막내 공주가 아기 곁에 나가 말했지. 복음을 놓고 잠을 자소서. 취중에 복음을 한번 휘둘러서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나이다. 아기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을 자다 칼로 치손에 놓으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니 그 말이 고의하지 않으니 바다 머리맡에 세워둬라 하고 칼을 주었지. 공주가 칼을 놓고 아기가 잠들기 기다렸지. 아기가 깊이 잠들었을 때 비수를 가리고 협실에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루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말했지.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보소서. 네 칼로 한번 쳐봐 이야기한 거야. 원수가 즉시 비수를 들어 기둥을 치니 기둥이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다. 이 기억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최종 시험에 해당되는 거야. 최종 시험. 상대방, 즉 적군을 물리치기 위한 최종 시험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이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수정 알겠어? 자, 그 다음 뒤에 갑시다. 아기가 쓰던 비수로 아기의 칼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듯 하였다. 그러니까 누구 칼을 썼어야 됐어? 아기 칼을 쓴 게 맞았지. 그러니까 막내 공주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공주와 함께 아기가 자고 있는 방에 이르러 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가 공주에게 말했지. 매운 재를 준비하여 아기의 아홉 머리에 다 베어내거든. 즉시 재로 온몸에 뿌리소서. 약속을 하고 비수를 맺지. 아기야 하고 큰 소리를 불렀지. 아기가 잠을 미처 깨지 못하고 기지개 펼쳐게 자세히 보니 온몸에 비늘이 돋고 있었지. 아기가 잠을 깨지 못한 거고 칼을 들어서 아홉 머리를 치니 아기 아홉 머리가 일제히 떨어졌다. 자, 여러 여자가 일제히 재를 끼치니 아기인들 어찌하리오. 밑줄.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아기인들 어찌하리오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은 읽을 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밑줄을 쳐줘야 되는 거야. 이게 공식입니다. 지금 내가 밑줄 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알고 글을 읽으면서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를 예측하면서 갈 수가 있다. 됐어요?
뒤에. 자, 머리 없는 등신이 일어나 대들보를 받으니 대들보가 부러졌지. 아기 한식경으로 난동을 부르다가 부러졌지. 공주 등이 아기가 죽었음을 보고 분분하게 치하였다. 결국 누가 승리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자, 선과 악의 대립에서 누가 이겼지? 선이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요게 김원준의 내용인데, 자, 5번 문제가 있어요.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이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가 공간 1과 공간 2가 되겠죠. 그럼 이건 뭘 물어보는 거야? 인물, 사건, 배경에서 배경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지. 공간 1, 이제 둘 다 지하국인데 공간 1과 공간 2는 어디냐? 가를 기점으로 하니까 문이 되겠지. 그러니까 문 밖이야. 처음에 김원과 공주가 만난 곳이지. 그 다음에 공간 2는 어디가 되겠어? 아귀의 방, 협실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1번에 김원은 공간 1에서 아기를 죽일 계책을 준비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여러분들 보면은 32페이지 어디에 왼쪽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이놈이 세상에 머물면 천하의 큰 근심이 되리라. 100개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이 부분에 밑줄 쳐. 얘는 어디서 깨달은 거야? 공간 2에서 죽일 방법을 모색했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 부분의 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있죠. 자, 보기는 위글의 근원설화이다. 보기를 각색한 과정에서 달라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작품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 사건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보기 내용의 사건과 본문의 사건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뒷페이지 문제. A에서 말하기 방식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말하기 방식. 자, 말하기 방식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 공식이야. 어떻게 됐을까?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때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볼 수 있어. 첫 번째, 인물이 처한 상황을 파악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찾아야 되느냐? 인물이 갖고 있는, 보통 시에서는 이 인물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태도라고 하는데 이걸 뭐가 되냐면 인물의 의식이에요. 의식. 어떤 사고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거를 드러내는 게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상황과 의식적인 걸 갖고 풀어내는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인물 문제랑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8번 문제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자 성어 문제가 나오고 9번 문제 있지. 9번 문제.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인물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런 게 수능형 문제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중심적인 거에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A는 누구야? A는 누구야? A. 작품에서. 보세요. A는 누구 나왔지? 김원이야. A가. B는 누구야? 악이야. C는 누구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네. 얘랑 얘랑 같은 편. 얘는 저. 오케이? 이 관계를 물어본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까? 승구야. 승구가 답 이야기해봐. 춤은 벌써 다 했어? 아니야? 비변했어? 오케이. 쉽게 문제를 풀어야지. 어렵게 풀지 말고. 답은 승구가 이야기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둘은 얘네들이 협력관계가 더욱더 뭐 한다고 볼 수 있어? 돈독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답이 몇 번이 되겠어? 4번. 가장 명확한 거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지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고전소설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몇 가지다? 3가지다. 첫 번째가 뭐다? 인물. 인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사건이 시험에 나온다 했습니다. 갈등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뭐? 배경이라고 했지. 이때 배경은 소재의 상징적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떠한 소재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가 있다. 이게 기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이해돼요? 자, 여러분 뒤에 보면 책에 소대성전이 나와 있어요. 소대정선은 여러분들 아마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것 같고,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최고운전이 나와 있어요. 최고운전. 최고운전도 같은 맥락이거든. 무슨 맥락이냐면 적강 모티프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적강이 뭐라고 선생님이?
그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이원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성이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단 말이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3월 모의고사에서 미는 작품이 여러분들 책 페이지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4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미는 작품이에요. 첫 번째.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 중에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적성이전이 있어요. 적성이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교재, 다음 심화 교재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창성가비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인물 관계가 좀 복잡해. 무슨 알겠어? 그래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3월 모의고사에서 미는 게 적성이전이에요. 원래 내가 작년에 수능에 미뤘던 작품이 뭐가 있냐면 홍계월전이라고 있어요. 홍계월전. 들어봤어요? 홍계월이라는 여성의 영웅성을 바라는 형태의 소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 되면서 계속 밀고 있는데 지금 안 나왔다고. 그래서 올해 또 이제 바꿨습니다. 올해는 적성이전을 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왠지 나올 확률이 커요. 왜냐면 내가 운영전을 3번 밀었거든. 3번. 선생님 예전에 이제 재종학원에 있을 때는 써냅니다. 선생님들끼리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을 써서 내요. 그리고 100만원씩 걷어요. 100만원씩 걷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사람한테 다 그걸 주는 거지. 근데 내가 막판에 운영전으로 큰 관건을 했죠. 2011학년도 수능이었죠. 내가 3년 연속 운영을 밀었는데 좀 더 이제 운영전도 왜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운영전이 2011년에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16학년 한 5년 단위로 나에 이렇게 딱 대박이 터지는 시기가 오니까 올해 미는 건 적성이전이에요. 적성이전. 3월 모의고사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꼭까지 하고 잠깐 쉴 테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면 어떠한 선생님들이 그 작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운영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단 말이지. 자, 근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나올 만한 몇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적성이전이 왜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 적성이전 같은 경우에는 자, 뭐가 있느냐? 자, 이 작품 자체가 기존의 문학 교과서에서는 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 작품이 수록된 교과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전 EBS 교재에서 그렇게 많이 다뤄져 있지 않은 작품이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도 역시나 극명한 뭘 갖고 있냐면 선악의 대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선악의 대립인데 자, 이게 이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뭐냐면 성의가 주인공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야. 얘는 적자란 말이야. 그래서 적자 성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얘인데 얘와 대립되는 게 뭐냐면 향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형이고 얘가 이야기한다 뭐가 되는 거냐면 동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형과 동생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얘네들이 뭐냐? 왕자예요.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갈등이라고 볼 수 있냐면 권력과 관련된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소설사를 쭉 살펴본다면 일반적으로 장자는 부정적으로 그려진 게 훨씬 많아요. 부정적으로 그려진 게. 남자 같은 경우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흥부하고 놀부를 봐봐. 큰아들이 누구야? 놀부지. 놀부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장자 중심으로 모든 게 승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억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누가 다수를 차지하느냐? 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겠지. 왜? 장자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심리가 반영된 소설의 형태를 본다면 장자는 욕심이 좀 많은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기가 쉽고 동생 같은 경우에는 어때? 착하게 그려져 있다 이 말이라고.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작품이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편집자적 논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집자적 논평. 이 작품은 군데군데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설명을 해줘야 돼. 왜?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물관계 때문에 그래. 인물관계. 여기 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고전소설 자체가 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인물이 너무 많으면 소설을 보는 사람이 정리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이지? 왜? 오늘날은 여러분들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살펴보세요. 단순하면 재미가 없어. 왜?
우리는 복합적인 구성에 의한 사건들이 얽혀있는 거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재밌게 느껴지려면 여러 가지 막 복합적으로 꼬여 있어야 돼. 무슨 말이겠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재미를 준다면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잡하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동화를 한번 봐봐.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를 보면 내용 구성이 어때? 단순하지? 그리고 선악이 분명하게 대립을 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아이들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이해돼? 근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좀 많아요. 등장하는 인물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야지만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 따라갈 수가 있어. 혹시 여러분들 아침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아침 드라마? 요즘 여러분들 실업자 돼가지고 아침에 드라마 안 보나? 방학 때 보잖아. 아침 드라마를 보면 아침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 무슨 또 막장, 그래, 막장도 있지.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 중간에 한 번 봐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아, 제가 나쁜 놈이구나. 아, 제가 죽였구나. 뭐 이런 거야. 얘 나쁜 놈인지 처음 보는 사람 모르잖아, 맞지? 근데 항상 시작할 때 이거야. 넌 우리 어머니를 죽인 놈이야. 항상 대사가 이런 거야. 그러면 거기서 얘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왜? 중간에 본 사람도 알 수 있게 계속 말해준 거야. 너 이 나쁜 놈. 넌 우리 어머니를 예전에 죽였어. 계속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0회짜리라면 50회를 봐도 제가 얘 엄마 죽였구나. 50회 한 번 봤는데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게 뭐냐?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그게 많이 들어간 게 적성이전이라고. 적성이전은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문제가 기가 막히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다 이거지.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인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좀 복잡해. 그래서 계속 서술자가 들어가서 얘는 얘랑 같은 편이야. 얘는 헷갈리면 이런 식의 맥락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은 구조라고 할 수 있어. 왜? 분명한 선악의 대립이 있으면서 편집자적 논평이 있으면서 인물의 관계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기 딱 좋은 거지.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제가 미는 게 적성이전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정리하면은 기본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발췌되더라도 이 의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기본 맥락으로 뭘로 간다? 인물, 사건, 배경으로 간다. 알겠죠? 자, 여러분 책에 발췌된 부분들을 갖고 44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이상 괜찮아? 오케이. 갑시다. 44페이지. 성희가 점점 자라 제덕 겸비하여 요순을 본받으니 이렇게 나와있지. 그러니까 성희가 훌륭한 놈이다 이 말이야. 요순은 계속 나오는데 전설적인 황제로서 잘한 사람이야. 그렇게 정리하면 돼. 그냥 본받으니 좋다 이거지. 왕이 성희로 세자를 봉고자 한데 공경이 간왈, 공경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고로 국가는 장자로 세자를 봉하오미 떳떳하거든. 이제 전하께서는 차자가 누가 되겠어? 성희가 되겠지. 그러면 인물 정리합시다. 이제 인물 정리합시다. 자, 얘는 장자, 얘는 차자. 이게 되겠지. 이게 갑니다. 이렇게 간다고. 자, 봉고자니 불가 하옴을 보아니 왕이 항의로 세자를 정했다.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세자야. 다 같은 사람이야. 항의 세자란 말이야. 맞지? 이렇게. 처음에는 왕은 얘로 하고 싶었지. 근데 신하가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지. 얘로 가는 거야. 갑니다. 차시의 세목.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차시, 차설, 각설. 다 같은 말이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애가 새로운 사건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지. 즉, 앞에 부분은 인물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 사건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가자고요. 왕비 우연히 득병하샤. 우연히. 아까 무슨 성이라고 했지? 사건의 우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점점 침중하여 10분 위태함이 일국에 황황하나 마침내 백약이 무효한지라. 병이 걸렸는데 약이 없어. 왕이 소민하여 가급에 전지하여 명의를 부하되 무관해라. 고칠 사람이 없어. 항의는 도년 무료하고 성의는 주야로 불탈 의대.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항의는 어때? 부정적 인물이야. 성의는 어때? 긍정적 인물이겠지. 그러면 엄마의 병을 걱정하는 누가 되겠어? 성의가 된다 이 말이야. 고전소설에서 모르는 단어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돼. 왜? 그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올 거면 주석을 붙여놔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주석을 붙여놓는다는 건 그 아래 걸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읽어야 된다고.
근데 모르면 거기서 멈칫멈칫하면은 진도가 안 나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쭉쭉 넘어가란 말이지. 자, 뒤에 봐봐. 탕약을 맛보아서 봉양하며 하늘께 축수하니 불초자 성의로 대명하고 오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지. 하고 밤마다 축원하시더니 일은 하루는 벌물밖에 한 도사에 내붙입니다. 이런 걸 소설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정보 전달자라고 해요. 정보 전달자. 꼭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정보를 전달해줘. 무슨 정보를 전달하겠어? 황후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주겠지. 얘가 나타났단 말이야. 청하다거나 왕이 듣고 도사를 바삐 청하니 도사 완인이 들어와 예필은 예를 바쳐서 자정한 후에 왕이 물어봤지. 도사 어디서? 쫓아와서 무슨 업무를 이루고자 왔니? 뭐 때문에 왔느냐? 도사가 공수할 빈도 듣사온데 왕비 병세가 급증하니 왕자 성의의 효성이 지급하고 이야기해주지. 이야기해준단 말이야. 인물이 계속 말해줘. 성의는 어떤 놈이야? 착한 놈입니다. 계속 말해주는 거야. 이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거지. 성의는 착한 애야. 성의는 착한 애야. 계속 말해주는 거라고. 자, 이에 이르거니 환호를 배우고자 왔사오니 전하는 마땅히 긴 노로서 왕비 오른손을 메어서 노끝을 주옵소서. 하거늘 왕이 근시하고 내전에 통하니 성이 즉시 노를 메어 노끝으로 바깥에 내어니 도사 노를 잡고 진맥하고 물러나 왕께 말했지. 내전에 황후 근원이 깊사오니 고왕이 들었어. 만일 일영주 아니면 회춘케 어렵도 일영주에 내몬치면 되겠지. 이게 뭐야? 왕비를 구할 수 있는 약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게 뭐야? 일영주가 되겠지. 일영주가. 왕이 말했지. 일영주는 어디에 있는데? 도사가 말했습니다. 서역 총무사에 있으니 만일 효성이 부족하면 얻지 못하리이다. 결국 누가 약구하러 가겠어? 성의가 약구하러 가겠죠. 하고 말을 마치자 팔을 들어 파니 옥에 내려가 문득 간 데가 없다. 중략. 그럼 이제 그 중략 뒤에 내용은 뭐가 되겠어? 성의가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서 서역으로 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 사건 봅시다. 항의 왕과 후에게 말했지. 성이 서천으로 간 지 반년은 소식이 묘연하니 소자. 이때 소자는 누구야? 자기 자신이 되겠지. 항의가 되겠지. 제가 중로에 가서 종직을 탐지하고 혹 풍파에 불행한 일이 있으면 제가 서천으로 가서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고 선척을 준비하여 사공과 1등무사 수십인을 데리고 서해로 향하여 3일을 달리다가 풍랑이 가라앉지 않자 강변에 배를 머무리고 밤을 지새일세 월색이 원근에 조요한 곳에 문득 서쪽에서 일척 소선이 나오는 듯 하거늘 항의 의심하여서 크게 외쳤지. 앞에 오는 배 안평국 대군이 아닌가. 그래서 안평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얘네 아버지가 되겠지. 안평국의 왕이야.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나라의 왕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배가 아닌가. 하니 성의가 문득 외치는 소리 듣고 천만 반겨 접선하고 보니 이곳 세자라. 세자 아까 누구라고 했지? 세자가 누구라고 했어? 항이잖아. 그러니까 성의가 봤더니 제 형인 거야. 맞지? 이렇게 봤다고. 그래서 슬프다. 항이 불측한 흉계를 품었음을 어찌하리요. 이 부분에 밑줄 쳐. 이게 편집자적 논평 아니야. 서술자가 개입해서 말해주고 있지. 그럼 뭐야? 항의라는 놈은 지금 뭐하고 있어? 불측한 개교를 갖고 있다 이 말이라고. 얘네 이렇게 다만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고 바삐 배에서 내려서 배리하며 항의가 말했지. 자, 현재 말리수로의 독행하오미 위태한 구로 부왕의 명을 받잡고 중로에와 맞이하거늘 약 얻어왔냐? 제철 너 약 구했어? 물어보는 거지. 성이 형의 부인 지심을 모르고 또 말해주고 있잖아. 서술자가 개입해서 성인은 형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 몰라 모르지. 일영주를 주며 모후의 환세를 부르니 항의가 약을 받고 말했지. 현재 떠난으로 병세 일량이심 현재 오기만을 보대하였다. 성의가 말했어. 환우 여차 즉 급히 약을 쓰며 회복하시라. 이거 갖다 주면 엄마 이제 깨어날 거야. 하니 항이 문득 주중에 높이 올라 고성으로 말했지. 너 거짓 서약에가 일영주를 얻어마하고 병모를 버리고 병든 엄마를 버리고 불도에 침묵하여 돌아올 마음이 없었으니 이는 천국에 부려라. 모후 너를 보면 병세가 더해질 거니 여등은 빨리 물에 빠져 군부의 명을 순순히 따라라. 너 뭐해라? 자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항의의 불측한 개교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 자, 그러니 성이 이 말을 듣고 시몬이 아득하고 묵묵양구에 하늘을 보며 탄식했단 말이야. 뭐라고 이야기했어? 봅시다. 소자 천신만고에 장금 반년에 서천을 왕복하여 돌아오 약을 얻어서 옴은 자모를 위함이고 무슨 연고로 형상이 많은 인명을 살해하려 하니
이런 지원함이 어디 있으면 소자 죽기는 슬프지 아니하나 부모를 다시 못 뵈니 천고 무궁지통이 될 것이다. 또 나라하여금 수십이 명이 무죄히 취사하니 그 안이 가련하리요 슬프다. 황천우토 1월 성신은 조림하소서. 차설 아까 배웠네? 뭐지?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차설. 항이 배를 돌아와. 그러니까 누가? 항이가 결국은 누구를 죽인 거야? 성희를 죽인 거지. 자, 새 무사에게 당부하여 누설치 말라 하고 금백을 많이 주고 궁궐에 들어왔지. 자기 부하들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돈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황후가 문왈 물었지. 성희 소식은 들었는가? 항이 대왈. 자, 항이가 말했지. 소자 배를 타고 서천을 향하여 7일 만에 약수가에 다다르니 이리 선관이. 자, 여기서부터 이거 중요해. A에 나와 있는 선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관은 뭐냐면 가상인물로서 지금 뭐 하는 거라고 보시냐면 거짓으로 만들어낸 인물이야. 누가? 항이가. 지금 이제 엄마한테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선관이 파초입을 타고 오다가 소자를 보고 이르되. 이때 소자는 누가 되겠어? B에 나와 있는 소자는 누가 되겠어? 항이가 되겠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왕자진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C에 나와 있는 왕자진이 선관이랑 같은 사람이지. 즉 A랑 C가 동일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됐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서천으로 갔다가 안평국 왕자를 만나니.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거기 보면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안평국 왕자가 누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때 이 왕자 누가 되냐면 성희가 되는 거야. 왜? 뒤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비록 이런 줄을 얻으나 아우 외도의 뜻을 두고. 자, 이에 나와 있는 아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같은 인물이야. 성희란 말이야. 성희가 외도 다른 데 뜻을 두고 삭발위습 어디야? 절이 되겠다고 한 거겠지. 절의 승려가 되겠다고 하는 거지. 불경에 장심하여 세사를 잊었다. 세상 일을 잊기로 헤아렸다 이 말이야. 안평국 왕이 기다릴지다. 여기 나와 있는 안평국 왕은 누가 되겠어? 왕이니까 아버지가 되겠지. 이렇게 아버지가 기다릴 것이니 마침 인간에 나가는 길에 전하여 주마하고 가지고 왔다 이 말이야. 누가?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약을 구하긴 했는데 얘는 어디로 가기로 했어? 불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속세와 인연을 끊고 그 약은 성관인 얘한테 전해달라고 한 거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 그대를 만났으니 이때 그대는 누가 되겠어? 항이가 되겠지. 지에 나와 있는 그대는 누가 되겠어? 항이가 되겠지. 항이 너를 만났으니 그대 성의를 생각지 말고 약을 가져다 바삐 쓰라 하고 제가 받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서 지금 뭐 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거짓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누구는 성의는 지금 어디로 하기로 했다? 불교로 귀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약을 지금 받아온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의는 자 칠석지인이라 어찌 일주의 변화리요 연일 몽사 불기라더니 이런 연구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엄마는 슬퍼하는 거지. 하고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거냐. 항이가 말했지. 성의 어린 마음에 일시 변화했으나 나이 차면은 회심 다시 마음을 돌려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니 왕 또한 위로하여 약을 갈아서 일안을 쓰니 정신이 식숙하고 병기가 수삭한지라 또한 일안을 쓰니 사지 강건하고 병백이 일시에 물러갔다. 다만 성의를 생각하여 주야 비척 슬퍼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마는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랑 누가 만나는 장면, 성희랑 항이가 만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뒤에서 항이가 다시 살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수능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에서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뭐 한 상태라고 보시냐면 지금 발췌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유형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풀어봐야 되는 문제 중에 인물 간의 관계를 물어본 문제가 몇 번 있냐면 31번 문제가 있어요. 31번 문제. 이 문제만 하나 풀고 쉬었다가 뒤에 것도 수업하도록 할 겁니다. 풀어보십시오. 31번 문제 하나만. 금방 풀어 금방.
희상이가 답 이야기해봐. 했어? 그렇지. 4번이 되겠지. 오케이? 4번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게 이 유형인데, 적성이전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3월 모의고사 내가 미는 거지. 지금 수업하는 거에서 하나 밀고 좀 이따 잠깐 쉬는 시간 이후에 수업 이어갈 때 또 하나를 더 밀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적성이전을 표시해서 많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해주고 미는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백학선전이라고 나와있어요. 백학선전. 요거 특이하게 이게 뭐냐면 소재예요. 소재. 부채거든.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연결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저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백학선전은 모의고사 유행어만 나올 확률이 좀 더 커요. 모의고사에서. 왜냐면 남녀 간의 사랑인데, 자, 이 남녀의 사랑을 다룰 때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녀의 사랑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래, 한국 사람들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모든 게 다 이걸 기반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럼 남녀 간의 사랑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 첫 번째, 신분 간의 갈등이야. 그렇지? 이거는 옛날 이야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드라마도 다 마찬가지지?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에 어때? 항상 남자 주인공은 부잣집 아들, 그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가난하지만 웃고 다니는 애. 그렇잖아. 걔는 실업시우치.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의 특징이 뭐야? 남자 주인공을 대단하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짜증나. 이 새끼 내가 한번 꼬셔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해. 그럼 또 누가 나타나? 엄마가 나타나. 물을 막 던지면서 돈을 주시면 꺼져! 그럼 또 그런 여자애들은 어때? 돈을 자기가 던져. 안 받아! 그게 더 멋있어. 신분 간의 갈등이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남녀 간의 사랑이란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만 가면 밋밋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러한 남녀 간의 사랑을 중간에서 이간질하거나 중간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정적인 이런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하죠. 주인공의 사랑에서 반하는, 즉 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슈왕전에서 누가 나와? 슈왕전에서 누가 나와? 그렇지. 변학도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변학도가 있음으로 해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더욱더 뭐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단단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가 얘기할 때 오늘날 드라마에 보면 어때? 그러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 옆에는 또 좋은 집안에 누가 있어? 여자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걔는 집안도 좋잖아. 외모도 괜찮아. 학벌도 괜찮아. 근데 질투심이 많아요. 무슨 말 알겠지?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자 주인공한테 더 점수가 깎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가만히 있으면 걔한테 갈 텐데 꼭 걔가 나서서 뭔가 일처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더 뭐 시켜주느냐?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메신저가 뭐냐? 한국 사람의 스타일의 사랑은 좀 달라요. 뭐가 있냐? 좋아하지? 직접 이야기 안 해. 직접 이야기 안 해. 요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너 좋아해? 맞나?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중간에서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게 있겠죠. 자, 춘향전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지? 방자와 누가 하는 거지? 향단이가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편지를 갖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생규장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편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여기서는 이 연결고리가 백학선이라는 저걸로 전개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다 써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그 징표가 있단 말이야. 그 징표 하나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신혼과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들의 사랑이 뭐하게 아름답게 포장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는 이걸 기반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인물과 관련된 거야. 아까 시험에 나오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지? 인물이지. 이게 뭐가 되겠어? 사건이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가 수능에 나오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겠지? 이게 다 공식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무작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에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 틀에 부합되는 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수능에는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놨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오케이? 백학설전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해 줄 거 3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야 될 게 몇 번이냐면 페이지 58페이지 예덕선생전입니다. 지금부터 이 작품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왜 나오느냐? 왜 나오느냐? 지금부터 잘 들어가야 돼. 잘 들어가야 돼. 중요한 거라고. 자, 이 작품은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작가가 중요합니다. 작가가. 뭐가 중요하다고? 작가가 중요하다고. 작가가. 자,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구냐?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이라고. 자, 박지원이 왜 중요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겠지. 자, 제목부터가 중요해. 제목이 뭐예요? 소설이잖아. 오늘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게 소설이에요. 고전에서 했던 고전 소설이란 말이야. 자, 소설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이 소자가 무슨 소자야? 작다 이 말이야. 작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지. 만약에 이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봤다면 이름이 소설이 아니라 뭐였겠어? 대설이라고 지었겠지. 근데 동양적 사고는 서사 구조가 있는 이야기를 좋게 안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말이 많은 걸 천박하게 봤습니다. 무슨 말 알겠지? 좀 지체놓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 근엄하려면 말을 많이 해주면 안 돼. 그렇잖아.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회장님 말 많아 적어. 한마디 이 새끼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처리하는 거야. 맞지? 나머지는 다 밑에 있는 애들이 하는 거라고. 진짜 높은 사람들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건 이게 동양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네 사대부들은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시를 지었습니다. 시조나 가사 배웠지? 3장 6부 45절에는 이런 작은 글씨로 자기 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걸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무슨 말이지? 이에 반해 서구는 좀 달라요. 서구는 서사 중심 문학이 발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논리성을 중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논리적으로 길게 풀어줘야지 인정을 받았다고. 짧게 함축했을 때는 거기에 모순이나 논리적인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함이 안 됐다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은 문학의 발전사가 차이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주면 하늘에 해가 떴습니다. 근데 해가 2개가 떴어요. 그럼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동양적 사고와 서양의 사고는 달라요. 동양은 하늘에 해가 2개가 뜨면 어떻게 하냐? 시를 지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해를 하나 떨어뜨리는 거야. 이게 동양적 사고가 아니야. 서양은 어떻게 하느냐? 궁사를 불러서 활을 쏩니다. 그렇게 해서 해를 맞춰서 떨어뜨려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태양이라는 건 실제로 태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지? 태양은 왕을 상징하니까 새로운 반란 세력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처리하는 방식이 동양은 시를 통해서 기원하고 소망을 드러내는 거야. 오케이? 서양은 그거를 뭐 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싸워서 풀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서양은 서사 중심의 문학이 발전했고 동양은 서정 중심의 문학이 발전한 거예요. 이까지가 이제 소설에 대한 이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설은 양반이나 사대부 중심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서민 중심으로 발전을 한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여기 첫 번째야. 그래서 소설은 뭐 중심으로 간다? 서민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설의 발전이야. 이까지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소설을 서민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 소설의 주된 내용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을 때 서민문학의 특징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해학과 뭐가 들어가겠지? 풍자가 들어가겠지. 그 풍자가 바로 뭐냐? 비판이야. 누구에 대한 비판이겠어? 양반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 보여?
대부분의 소설들에서는 양반들이 부정적이다 이거지. 그러잖아. 잘 모르는구나. 친구들끼리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친구들끼리 친해지려면 욕하면 되겠지. 맞지? 괜히 욕하면 재밌잖아. 재밌는 게 아니라 와닿아요. 야, 우리 담임 재수없지 않냐? 그 새끼 좀 이상한 거 같아. 사이코 아니야? 거기서부터 급친해지는 거야.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민들이 까기 쉬운 게 뭐가 되겠어? 양반들이 되겠지. 그래서 서민 문학이 양반이 다 부정적이라. 근데 재밌는 게 양반 중에서 양반을 까는 애가 나타났어요. 근데도 재밌는 거 뭐냐? 생각해보세요. 양반들을 깔려면 양반들을 잘 알아야 되겠지. 서민들이 보는 건 양반의 일면이야. 근데 얘는 지가 양반인데 양반을 까. 누가 더 리얼하게 깔까요? 그렇지. 얘가 더 리얼하게 까는 거야.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 쓰여졌던 후기 문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민 중심의 한글 소설 50%, 박지원 중심의 한문 소설 50%. 뭐야? 얘 지분이 몇 프로야? 50%야. 작가가 수없이 많은 애들이 50%야. 그러니까 얘는 2년에 한 번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수능 공식이라. 박지원 소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50%야. 왜? 지분이 그렇다니까. 지분이 구조상 지분이 그렇다고. 이해돼? 박지원이 양반을 까니까 더 리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히는 거죠. 먹힌단 말이야. 오늘날도 먹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박지원의 소설 중에 수능에 나왔던 허생전이라든지 양반전이라든지, 참고로 작년 3월 모의고사 양반전 나왔어요. 양반전 나왔단 말이야.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복수정답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양반전 나왔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해년마다 모의고사 때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박지원 소설 중에 시험에 나온 게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얘기했던 허생전, 양반전, 호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다.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나온 거 말고 안 나온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여러분책에 나와 있는 예덕선생전입니다. 예덕선생전이 왜 나오느냐? 양반을 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자, 그 전에 공부했던,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호질이나, 그 다음에 양반전이나, 그 다음에 허생전은 양반들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호응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왜? 그냥 싫어서 막 까는 거랑 이유 있게 까는 거랑 좀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그렇잖아. 욕 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잘 알고 있는 애들이 욕을 잘해요. 걔네들 중심으로 같이 모이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건 작품은 그건데 그렇게 계속 까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계속 그런 욕만 들으면은 한계가 있어. 야, 그럼 대안이 뭐야? 이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소설로 대안을 제시해줍니다.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예덕선생전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묶어야 되는데, 자, 묶어야 되는데, 잘 들어봐.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묶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석사할 때가 내가 이거 했거든. 박사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들어갔는데, 뭐 했냐면은 고전소설 원래 제 전공이에요. 고전문학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분석하는 거야. 분석한다고. 이해돼? 요렇게 라인으로 간단 말이지, 이렇게. 그 얘네들이 바로 뭐 했냐면, 새 시대의, 이렇게, 새 시대의 뭐가 나왔냐면, 인물 유형을 제시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대안책이 되는 거야. 대안책이 된다, 이거. 무슨 말 알겠지? 기존의 사대부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 중에 예덕선생이 들어가는 거고, 광문자제에 들어가는, 광문이가 주인공이야. 광문이가.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신분이 천박해요. 신분이 천박하다고. 그런데 뭘 갖고 있느냐? 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뭐냐? 실학자예요. 실학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 사람은 무슨 학파냐면 중동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북학이야. 선진학문을 수용해야 된다. 북학과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식들을 얘네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중심이냐? 자, 이렇게 보면 쉬워. 얘네들과 상반되는 게 사대부거든. 사대부들은 뭐 중심이냐? 허례허식이야. 근데 얘네들은 허례허식 없어.
위선적인 모습 없어. 있는 그대로야. 근데 뭐냐? 근면성실이야. 이게 나타났단 말이지. 얘네들의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얘네들을 비판하면서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걸 여러분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가 나와 있죠. 잠깐 봅시다. 자, 선교율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그는 예덕 선생이라 내모칩니다. 중본탑 동쪽에 사는데 마을 안에서 똥꼬름을 서 나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걔를 뭐라고 불렀다? 엄행수, 동일한 인물이야. 예덕 선생 이꼴 엄행수야. 행수는 상일을 하는, 자, 천한 일을 하는 늙은이를 일컬으며 엄은 그의 성이다. 자목이 선교율자에게 묻기를, 자, 자목은 제자고 선교율자는 스승이라고. 그 전에 선생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진 않는 아내여 한 탯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벗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야. 중요하다 이 말이지. 이 세상에서 자 한다하는 양반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한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다 상대하지 않으시면서 그런데 지금 엄행수를 말하면서 마을 안에서 천한 사람으로 상리를 하는 하층에 처지어 마주석이 욕스러운 자야. 선생님께서는 그런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니 장차 교훈을 맺어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누가? 거기 보면 누가? 그렇지, 자목이. 그러니까 자목은 어떤 놈이야? 이러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천한 친구랑 친구하면 나는 너를 더 이상 선생님으로 모실 수가 없다. 가겠다. 선교자가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말하기를 거기와 함께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이 제 병을 못 고치고 무당이 제국 못한다고 하니 내 자네에게 벗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세. 자,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야말로 제 장점이라고 믿고 있는 점도 남들이 몰라준다면 어떤 사람이거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달라는 말로 말을 꺼내게 되네. 그러나 이때 칭찬만 하면은 아첨에 가까워서 제멋대로 할까. 멋대가리가 없고 타박만 하면 흉보는 것으로 떨어져 본의가 틀어지네. 그러니까 그의 장점이 아닌 것을 들추어서 어름어름 당치하는 말을 한단 말일세.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다더라도 저편에서는 골을 내지는 않을 것일세. 그러다가 숨겨놓은 물건을 알아나 마치듯이 슬그머니 그가 장점이라도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한단 말일세. 마침 가려운 데를 긁어준 듯이 속마음으로 감격해할 것일세. 가려운 데를 긁은데도 도가 있네 그려. 등에 손을 댈 때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에도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네. 칭찬 같지 않은 칭찬에 그 사람은 왈칵 손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세. 그래 이것이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이 부분에 미추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양반들의 사람 사귐이라고 볼 수가 있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싫어하지. 아닌 듯 칭찬 아닌 듯 칭찬인 듯 칭찬 같은 칭찬을 해줘야지 좋아한다 이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사대부들의 친구 사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야, 이런 친구가 좋은 거냐? 얘가 까놓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야기한다고. 자목이 한 손으로 귀를 가리고 한 손을 내면서 말했지. 이건 선생님이 내게다가 장사치 하는 일이나 하인놈들이 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를 욕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교율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 그려. 처음행수란 분은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요구한 적이 없지만 그저 그간을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라네. 그의 손가락은 굵직굵직하고 그의 걸음새는 겁먹은 듯 하였으며 그가 주는 모습은 어리숙하고 웃음소리는 껄껄대는구만. 그의 살림살이도 바보 같네. 흙으로 벽을 싸고 볏짚으로 지붕을 덮어 구멍문을 내었으니 들어갈 때는 새우등이 되었다가 잠잘 때는 개주등으로 해야 되고 아침에 뜨면 구석거리고 일어나 흙상대기를 메고 동네에 들어가 뒷간을 쳐 날랐다가 9, 10월에 서리가 내리고 10월에 엷은 얼음이 얼어도 뒷간에 남은 찌꺼기와 말똥, 새똥 또는 이런 것들을 한해 그려. 왕십리에 배추, 살고 다리에 무, 석교, 가지, 오이, 수박,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연희궁에 고추, 마늘, 부추, 밥, 염교, 장파에 물미나리 뭐 이런 것들은 밭들은 그중 상에 상을 골라서 심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미주십니다. 엄씨의 똥꼬름을 가져다가 걸찍하게 가꾸어야만 해마다 6,000냥이나 되는 돈을 번다는 거야. 이 부분의 미주. 그러니까 결국 당시의 모든 농사들은 누구를 필요로 한 거지? 엄행수의 지저분한 요게 필요했던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만 엄행수는 아침에 밥 한 그릇만 먹고도 기분이 만족하고 밑줄 치고 1. 저녁에도 밥 한 그릇뿐이지. 이게 바로 소박하고 검소한 삶이야.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 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면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을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 뭘 하겠느냐 하고 또 옷과 갓을 차리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고 익숙치 아니하거늘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주고 다닐 수가 없다고 답답해하네. 이걸 통해서 흰 옷이나 넓은 소매 옷을 거부하는 거지. 뭘 기피하는 거지? 허례허식을 기피하는 두 번째 속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행수는 어떤 사람이야? 검소하지. 그 다음에 체면이나 이런 걸 차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실속만 차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현실적으로. 뒤에 봅시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비로소 갓을 쓰고 띠를 띠며 새 옷에다 새 신을 신고 이웃 동네 어른들에게 두루 돌아다니며 세배를 올린다네. 이 부분의 밑줄.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거야.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예의가 아주 없는 사람도 아니지. 정월달에는 설날이 되면 세배는 한단 말이야. 잘 갖추고. 근데 그리고 뒤에 나와있지. 돌아와서는 옛 옷을 찾아서 다시 입고 다시금 흙 삼태기를 메고는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야? 부지런한 삶이 되겠지. 부지런한 삶이잖아. 딱 그거 할 거 하고 일하는 거지. 엄행수야말로 자기의 모든 덕행을 저 더러운 똥거름 속에다 커다랗게 파묻고 이 세상에 참된 은사, 숨어 사는 선비란 말이야. 진정한 선비가 바로 누구다? 엄행수다 이 말이야. 왜? 진정으로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어때요? 자기 잘난 자랑, 허례허식 이런 거 중심으로 살아간 데 반해서 엄행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엄행수는 똥과 거름을 쳐날라서 스스로 먹을 것을 장만하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조촐하지는 않다. 고 말하지는 모르겠지. 그러니 그가 먹을 거리를 장만하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운 거야. 그의 몸가짐은 지극히 더럽지만 그의 정의를 지킨 자세는 지극히 고양했으니 그의 뜻을 따져본다면 비록 만종의 녹을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을 것에 그 어떠한 세속적인 그 어떠한 부귀영화랑 바꾸지 않는단 말이야. 왜?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걸 살펴본다면 세상에서는 조촐하면서도 조촐하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사대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너 더럽다면서도 더럽지 않은 자, 이게 바로 누가 되겠어? 엄행수가 되겠지. 겉으로 봤을 때는 더러운 것 같지만 진정한 깨끗한 사람이 엄행수라는 거지. 누구든지 그 마음에 도둑질할 뜻이 없다면 엄행수를 가득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 확대시킨다면 성인의 경지에도 이룰 수 있을 거야. 바로 엄행수 같은 사람이 성인이다 이 말이라고. 대체 선비가 좀 궁하다고 군기를 떨어도 수치스러운 노릇이고 출세한 다음에 제 몸만 받들기에 급급해도 수치스러운 노릇일세. 아마 엄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모든 선비들이 봤을 때는 엄행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라고. 뒤에 나와있지. 그러니 내가 엄행수를 스승으로 부를지언정 어찌 감히 벗이라고 부르겠는가. 그러게 내가 엄행수 이름을 감히 예덕선생이라고 부르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작품은 대화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방식을 전달하는 건데 성귤자가 바로 작가의 대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엄행수가 누가 되겠어? 작가가 생각하는 새 시대의 인물형이 된다는 거지. 이 새 시대의 인물형인 엄행수를 통해서 당시의 양반 사대부들이 갖고 있는 허례허식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양반 사대부들이 가야 될 길과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게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있던 소설 방식과는 좀 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은 언제 시험에 나와도 어색함이 없어요. 항상 EBS 교재도 박지원 소설이 나오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나중에 심화 교재에 들어가면 박지원 소설을 정리해주는 타임이 있어요. 쭉 한번 정리해 줄 텐데 몇 가지 특징을 맞출까지 도 있는데 제가 3월에 믿는 건 요 방식이란 말이지. 새 시대 인물 유형을 걸어주는 이런 형태의 작품이 나오거나 앞에 나와있던 적성이전이 나오거나 그 두 작품은 좀 더 특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숙제로 이 뒤에 것까지 쭉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고전소설은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가 뭐라고? 인물, 사건, 배경. 항상 모든 소설은 이거 중심.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인물이에요. 인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면 고전소설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작품이 아니고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연습 열심히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